여러분은 지옥이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숨은 쉬고 있지만 한때 경멸했던 사람의 바라라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비싼 참나무 바닥을 긁어대며 굴러가는 휠체어 바퀴 소리가 늙은 뼈가 부서지는 듯한 끔찍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수백만 원짜리 휠체어에 웅크리고 앉아 거실에서 들려오는 경쾌한 차차차 음악 소리를 무력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짝, 짝, 쿵. 그 음악 소리는 제 얼굴을 때리는 따귀 같았고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사내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쿠션 의자에 눌러붙은 썩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민호입니다. 올해 70세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들은 한때 명성을 떨쳤던 건설그룹의 전 회장,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300평방미터, 넓이의 펜트하우스 주인을 볼 것입니다. 진열장에 가득 찬 표창장과 도금된 골프 트로피들을 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저귀를 제때 갈지 않아 흘러나오는 시큼한 오줌 냄새는 맡지 못할 것입니다. 물 한 잔이 손에서 불과 20cm 거리에 있지만 제게는 하늘의 별처럼 멀게만 느껴져 목이 타들어 가는 갈증을 그들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몸을 비틀어 닭발처럼 구분 떨리는 손가락으로 차가운 대리석 탁자 모서리를 잡으려 애썼습니다. 2년 전 운명적인 뇌졸중 발병 이후 제 오른쪽 반신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고철 같은 몸뚱이에 갇힌 머리만 깨어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침실문이 열렸습니다. 중앙 냉방기에서 나오는 찬 바람과 함께 숨이 막힐 듯 진한 샤넬 향수 냄새가 밀려들어 왔습니다.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62세의 경희는 40살로 보일 만큼 젊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허벅지까지 깊게 트인 붉은색 댄스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망사 스타킹으로 감싼 날씬한 다리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짙게 화장한 얼굴과 붉게 칠한 입술은 물잔과 씨름하는 저를 보며 비웃듯 한쪽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당신 또 컵 깨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수술용 칼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제게 물을 주려고 다가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물잔을 집어들고 여유롭게 한 모금 마신 뒤 제가 닿을 수 없는 더 먼 곳에 내려놓았습니다. 물. 저는 비틀린 입으로 간신히 소리를 내보려 했지만 입가로 침이 흘러내려 치욕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경희가 몸을 굽히자 분 냄새가 확 풍겨와 제 몸에 지린내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녀는 휴지를 뽑아 제 입가에 침을 거칠게 닦아냈는데 너무 세게 닦아서 피부가 쓰라릴 정도였습니다. 목말라도 좀 참아요. 물 많이 마시면 또 오줌 싸잖아요. 도우미 아줌마 방금 퇴근시켰어요. 나 춤추러 갔다가 늦게 올 건데 기저귀 갈아주기 귀찮단 말이에요. 착하지? 어서 자요. 그녀는 쓸모없는 늙은 개를 달래드듯 제 볼을 툭툭 쳤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려 또각또각 구두굽 소리를 내며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즐거움을 찾아 떠났고 저는 어스름한 어둠이 깔린 넓은 방에 남겨져 타는 듯한 갈증과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원망을 삼켜야 했습니다. 저는 평생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철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돈으로 직원의 복종을 샀고 젊고 예쁜 모델들과의 하룻밤을 샀으며
제가 바람을 피울 때마다 아내의 침묵을 샀습니다. 저는 아내가 제 지갑에 기생해 사는 나약하고 멍청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휠체어에 앉아 있는 지금에야 비로소 잔혹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지옥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오래 살도의 폐인이 되어 자신이 배신했던 사람의 숨결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천장까지 닿은 통유리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지만 그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뼈에 사무치게 차가운 도금된 새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온기를 갈망했습니다. 쓰레기장에 버려질 고장난 가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군가 저를 만져주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렇게 고독과 갈증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던 절망적인 날들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자스민 향기를 풍기며 부드러운 손길로 저를 늪에서 건져내더니 결국 죽음보다 더 깊은 심연으로 밀어넣은 천사였습니다. 제 펜트하우스는 서울 최고의 고급 타워 45층에 있습니다. 과거 박 회장이 호령하던 시절, 저는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강화유리 앞에 서서 코냑잔을 흔들며 아래로 흐르는 반짝이는 한강을 내려다보았고 세상을 굽어보는 왕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개미떼 같은 자동차들과 멀리 있는 낮은 건물들이 저희 오만함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 높이가 권력의 상징이자 승자만이 밟을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화려한 높이는 저를 가두는 가장 견고한 감옥의 창살이 되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시선으로는 더 이상 드넓은 하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 집은 너무 넓고 너무 차갑고 너무 조용했습니다. 죽음 같은 정적을 깨는 것은 공기청정기의 낮은 기계음과 아내가 저의 위생 처리를 위해 고용한 도우미 최 여사의 무거운 발자국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위생 처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들이 제 망가진 몸을 다루는 방식이 딱 그렇기 때문입니다. 2년 전의 뇌졸중은 낡은 건물을 폭파하듯 저를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오른쪽 반신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한쪽 팔은 부러진 닭 날개처럼 가슴에 붙어 오그라들었으며 오른쪽 얼굴 근육이 처져 입을 열 때마다 침이 통제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탈리아제 맞춤 정장을 입던 중후한 신사는 이제 양 냄새와 속에서부터 썩어가는 냄새를 풍기는 흉물스러운 고깃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영감님, 엉덩이 좀 들어요. 거기서 살이 썩게 놔둘 작정이에요. 최 여사의 목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뚱뚱하고 거친 여자였으며 사포처럼 거친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회장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주인님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퇴근 전에 처리해야 할 70kg짜리 짐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닦기 위해 저를 거칠게 뒤집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적신 수건이 제 얇고 쭈글쭈글한 피부를 세게 문질렀습니다. 아프고 쓰라려서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굳어버린 혀는 의미 없는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등에 욕창이 생기기 시작했다거나 노인네 똥냄새가 지독하다며 투덜거리고 욕을 해댔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틀니를 꽉 깨물며 치욕을 삼켰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하고 미인들의 다리를 쓰다듬던 손이 이제는 시장 바닥에 상한 고기처럼 거친 여자의 손에 주물러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매일 느끼는 유일한 피부 접촉은 이 고통스럽고 역겨운 문지름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초의 여사가 주는 육체적 고통은 아내 경희가 주는 정신적 고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올해 60이 세인 경희는 제 돈을 쏟아부은 스파와 성형외과, 비싼 필라테스 덕분에 40대 초반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저의 시들어가는 모습과는 정반대로 날카롭고 차가우며 생기가 넘치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몸에 딱 붙는 운동복을 입고 각방을 쓰는 침실에서 걸어 나와 제가 한때 소유했으나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몸매를 과시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가 금이 간 도자기인 양, 두기에는 좁고 버리기에는 아까운 물건인 양 제 휠체어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 여사, 오늘 영감 죽은 다 먹었어요? 경희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최신형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물었습니다. 반 공기밖에 안 먹었어요. 또 옷에 다 뱉어놔서 더러워 죽겠네. 그래요, 비타민은 먹였어요? 먹였습니다. 좋아요. 햇볕 좀 15분만 쪼이게 해줘요. 비타민 D 부족으로 죽으면 골치 아프니까. 그것이 그녀가 저에 대해 말하는 전부였습니다. 아픈 곳은 없는지, 슬프지는 않은지 묻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법적 의무가 규정하는 딱 그만큼만 저를 돌보았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사람을 서 닦아주고 죽지 않을 만큼만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잔인한 무관심으로 제 영혼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를 묻히고 귀가하던 옛날, 경희가 울며 불며 제발 자신을 좀 봐달라고 애원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저는 코웃음을 치며 블랙카드를 던져주고 쇼핑이나 가서 성가시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바로 그 차가움으로 제게 복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집에서 독신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밤은 가장 공포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퇴근하고 집안이 어둠에 잠기면 경희는 거실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혼자 춤을 추었습니다. 저는 문이 열린 방에 누워 음악에 맞춰 유연하게 몸을 돌리는 그녀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벽에 비친 그림자는 요사스럽게 춤을 추었습니다. 저는 갈망했습니다. 죽지 않은 수컷의 육체적 욕망뿐만 아니라 사람의 온기를 갈망했습니다. 누군가 제 성한 손을 잡아주기를, 일그러진 얼굴을 쓰다듬으며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인간이라고 말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운걸거리는 소리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경희는 춤을 멈추고 땀방울이 맺힌 목과 숨 가쁘게 움직이는 가슴을 한 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에 서서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왜요? 또 화장실 가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왼손을 그녀에게 뻗어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저를 만져주길 원했습니다. 가벼운 손길이라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경희는 문둥병이라도 옮을까봐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끌어올려 제 목까지 덮어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요. 응석 부리지 말고. 당신이 지금 그럴 힘이나 있어요.
당신 꼴을 좀 봐요. 자기 입 하나 닦지도 못하면서. 그녀는 불을 끄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어둠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홀로 누워 앙상한 가슴 속에서 힘겹게 뛰는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솟구치는 무력감에 뜨겁고 짠 눈물이 흘러내려 귀 속으로 들어갔지만 저는 스스로 닦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황금 새장에 갇힌 날개 꺾인 매였습니다. 돈도 있고 집도 있었지만 존엄이 없었습니다. 저는 숨만 쉬는 시체가 되어 저승사자가 오기를 기다리거나 악마의 기적이라도 일어나 다시 한번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하늘이 아니면 악마가 제 절망적인 기도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치료사가 집에 와서 재활 솔루션이라고 부르는 제안을 했지만 저에게 그것은 가장 달콤한 파멸로 가는 문이었습니다. 박 회장님, 근육이 너무 빨리 위축되고 있습니다. 전문 요가 치료사를 불러 매일 속근육을 자극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아주 유능한 선생님이 있는데 어려운 케이스 전문입니다. 경희는 어깨를 으쓱하며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나 귀찮게만 하지 말고요. 아내는 그 고개 끄덕임이 새장문을 열고 천사의 탈을 쓴 독사를 들여놓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뱀의 이름은 김서연이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오후 햇살이 강화유리를 비스듬히 통과해 넓지만 삭막한 거실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휠체어에 고개를 떨구고 앉아 물리치료라는 이름의 새로운 고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초의 여사처럼 거친 여자나 거만한 의사가 와서 이 망가진 몸을 비틀어댈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저는 이 집의 냄새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독한 바닥 청소 세제 냄새, 아내의 차가운 향수 냄새,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제 몸의 퀴퀴한 냄새. 그것은 죽음의 냄새이자 끄릇의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평소의 날카로운 소리가 아니라 오늘은 왠지 더 부드럽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내 경희가 귀찮은 표정으로 와인잔을 든 채 서서 들어오는 사람에게 턱짓했습니다. 들어와요. 저기 있어요. 뭘 하든 상관없는데 소리 지르게만 하지 마요. 머리 아프니까. 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방 안을 가득 채우던 양냄새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젊지 않았습니다. 아마 45세쯤? 음의 빛이 강렬하기보다 은은하게 무르익어가는 나이였습니다. 그녀는 제 아내처럼 살을 드러내는 딱 붙는 운동복도, 도우미처럼 쭈글쭈글하고 더러운 유니폼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옅은 회색 요가복을 입고 있었는데 단정하면서도 풍만하고 부드러운 몸매를 적당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검고 긴 머리는 목덜미 뒤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오르막길을 걸어오느라 땀방울이 맺힌 하얀 목덜미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먼저 사로잡은 것은 미모가 아니라 향기였습니다. 그녀가 다가와 아내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제게 돌아섰을 때 은은한 자스민 향기가 풍겼습니다. 경희의 샤넬 향수처럼 독하거나 인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자가 되기 전 건강했던 시절의 아련한 기억 속 들판의 향기였습니다. 그 향기는 제 후각을 파고들어 팽팽하게 긴장된 신경을 달래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하게 울려 퍼져 계곡물 소리 같았고 아내의 날카로운 목소리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 휠체어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일그러진 입이나 오그라든 팔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늙고 탁해진 제 눈을 2년 만에 처음 보는 존중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회장님. 김서연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회장님께서 힘을 되찾으시도록 돕겠습니다. 박 회장. 그 두 글자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울렸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부른 지 얼마나 오래되었던가요? 아내는 영감이라 부르고 도우미는 할아버지라 부르고 의사는 환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여자는 제가 가졌던 가장 강력한 호칭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 구분등이 조금 펴지는 듯 했습니다. 제 안에 남아있던 남자의 자존심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녕. 저는 비뚤어진 소리를 겨우 뱉어냈고 침이 또 흐르려 했습니다. 저는 당황하고 부끄러워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전혀 혐오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처럼 서둘러 휴지로 거칠게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실크 손수건을 꺼내 제 입가를 천천히 톡톡 두드려 닦아주었습니다. 마치 귀한 조각상의 먼지를 닦아내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왼쪽 뺨에 보조개를 드러내며 선하게 웃었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문가에 기대어 지켜보던 아내는 입술을 비죽이며 비웃더니 등을 돌려나갔습니다. 어머, 연기가 대단하네. 잘해봐요. 시간당 페이로 줄 테니까. 방문이 닫히고 저와 서연만이 고요한 공간에 남았습니다. 그녀가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초에 여사나 간호사가 저를 만질 때마다 들리던 고무장갑 소리가 나기를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항상 제 늙은 몸에서 세균이라도 옮을까봐 장갑을 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장갑을 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마비된 제 팔 위에 살며시 얹었습니다. 세상에, 그 느낌이라니. 그녀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건조했습니다. 살과 살이 닿았습니다. 마비된 팔뚝에서 뇌까지 전기가 흐르며 잠자던 세포들을 깨웠습니다. 얼음장 같은 아내의 손과도 다르고 사포 같은 최 여사의 손과도 달랐습니다. 서연의 손은 메마른 사막에 흐르는 따뜻한 물결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가늘고 긴 손가락이 힘있게 제 늘어지고 위축된 근육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힘줄 하나하나를 따라가며 뭉친 근육을 끈기 있게 풀어주었습니다. 회장님, 근육은 아직 좋습니다. 그녀는 마사지를 하며 박하 향이 나는 숨결을 제 귀에 불어넣으며 속삭였습니다. 의사는 완전히 마비되었다고 했지만 저는 느껴집니다. 이 피부 아래 강인한 남자의 생명력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회장님. 그 달콤한 거짓말이 꿀처럼 귓가에 흘러들었습니다. 제가 폐인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녀의 말을 들으니 정말로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이 망가진 몸에도 아직 남자의 가치가 남아있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제 팔을 들어 자신의 어깨에 두르게 하고 스트레칭 동작을 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얇은 티셔츠를 통해 그녀의 천이 제게 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가슴이 제 팔에 살짝 닿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의 박동이 아니라 회생의 박동이었습니다. 뜨거운 피가 얼굴로 몰려 양볼이 붉어졌습니다. 서연도 그 변화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제 이마에 흩날리는 흰 머리카락을 손으로 부드럽게 넘겨주었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회장님. 보셨죠? 회장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쓸모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 말은 제 마지막 방어선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서럽고 고마워서였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혐오감 없이 저를 만져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늙은 박 영감 안에서 박 회장을 봐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 저는 꿈속을 헤매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자스민 향기를 탐욕스럽게 들이마시고 맨손의 감촉을 즐겼습니다. 거실에서 춤추는 거만한 아내도 무례한 도우미도 잊었습니다. 세상에는 저와 김서연이라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그녀는 저를 다시 바르게 눕히고 이불을 꼼꼼히 덮어주었습니다. 시체처럼 목까지 덮는 게 아니라 숨쉬기 편하게 가슴까지만 덮어주었습니다. 내일 또 오겠습니다, 회장님. 저랑 운동하려면 식사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녀는 제게 키스할 것처럼 가까이 몸을 숙이더니 속삭였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서연은 빛과 온기를 가지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다시 익숙한 어둠과 냉기 속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둠 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성한 왼손으로 방금 그녀가 마사지해준 오른팔을 무의식적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부양했던 아내는 저를 쓰레기 취급합니다. 그런데 이 낯선 여자는 저를 난관에 빠진 왕처럼 대우합니다. 왜일까요? 왜 하늘은 불공평하게도 그녀를 이제야 만나게 한 것일까요? 강렬한 갈망이 가슴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더 많이 만져주기를 원했습니다. 손과 발뿐만 아니라 사랑받고 싶은 남자의 깊은 고독까지 만져주기를 갈망했습니다. 저는 그 맨손의 따뜻하고 기분 좋은 감촉이 저를 죽음의 덫으로 유인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상냥함으로 그물을 치고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목을 조여올 덫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침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이 안에서 잠금 장치를 돌리자 건조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제게는 자유의 종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그것은 밖에서 아내와 도우미가 보내는 경멸과 차가운 세상을 차단하고 저와 천사를 30평방미터의 비밀 오아시스에 가두어 주었습니다. 재활 치료는 건조한 동작이 아니라 접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천장등을 환하게 켜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치고 작은 빛 한 줄기만 남긴 채 구석에 따뜻한 오렌지색 조명을 켰습니다. 그 어스름한 공간은 제 얼굴에 늙고 일그러진 흔적을 흐릿하게 만들어 제가 덜 비참해 보이게 했습니다. 오늘은 허리 깊은 곳의 근육을 이완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속삭임은 꿀처럼 귓가에 흘러들어 창밖의 빗소리를 덮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일으켜 세웠지만 최 여사처럼 무식한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손을 제 겨드랑이 밑으로 넣어 자신의 몸을 지지대 삼아 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회춘하는 여인의 풍만함이 온전히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제 구분 등에 밀착되어 뜨거운 천을 전했고 제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그녀는 제 뒤에 앉아 균형을 잡기 위해 두 다리로 제 엉덩이를 감쌌습니다. 그 자세는 맙소사, 죄스러울 만큼 친밀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이것은 뜨거운 정사를 위한 자세였을 것입니다. 지금은 치료라는 명분이었지만 저도 알고 그녀도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힘을 빼세요, 회장님.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서연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뜨겁고 박하 향이 났습니다. 그녀의 잔머리가 제 목을 간지리며 오랫동안 마비되었던 감각신경을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제 척추를 따라 손으로 쓸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갑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맨손이었습니다. 그녀는 엄지손가락으로 척추를 따라 혈자리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그녀가 누를 때마다 저는 낮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허리에서 발 뒤꿈치까지 퍼지는 묘한 쾌감 때문이었습니다. 여기가 너무 굳었네요. 그녀는 속삭이며 손을 허리 아래로 위축된 엉덩이와 맞닿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감각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했던 골반 부위를 꼼꼼하게 마사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뜨거움이 느껴졌습니다. 혈관 속으로 열기가 달렸습니다. 회장님, 서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젖어 들었습니다. 의사는 뇌졸중으로 인해 발기부전이라고 했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고 싶었지만 목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웅얼거렸습니다. 뭐라고? 서연은 몸을 더 낮춰 입술이 거의 제 귓바퀴에 닿을 듯 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허리에서 아랫배로 미끄러져 내려와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문질렀습니다. 회장님, 몸에서 열기가 느껴집니다. 제 손에 반응하고 있어요. 보이세요? 피가 이곳으로 몰리고 있어요. 아주 뜨겁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진짜였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몽롱하고 유혹적인 향기가 가득한 공간에서 제 이성은 본능 앞에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저는 환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기적 같은 손길이 2년 동안 잠들어 있던 남성을 정말로 깨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영원히 죽은 줄 알았던 하반신에서 막연한 팽창감이 느껴졌습니다. 회장님은 제가 치료했던 다른 70대 노인들과는 다릅니다. 서연은 계속 속삭이며 제 늘어진 복부 위를 멈추지 않고 애무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여전히 큰 남자의 위엄이 뿜어져 나옵니다. 늙은 사자도 여전히 사자이지 도둑 고양이가 아닙니다. 그 칭찬은 죽어가던 제 자에 투여된 강력한 도핑 주사 같았습니다. 그렇다. 나는 박민호다. 수많은 젊은 미녀들을 무릎 꿇리던 남자다. 나는 폐인이 아니다. 뜨거운 피가 얼굴로 솟구쳐 붉어졌습니다. 숨이 가쁘고 거칠어졌습니다. 서연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녀는 팔을 제 가슴 앞으로 돌려 뒤에서 저를 꽉 껴안고 턱을 제 어깨에 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고 그녀의 가슴이 숨 쉴 때마다 제 등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제 뺨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맞은편 옷장 거울에 비친 흐릿한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세요. 사모님이 춤추러 가면서 회장님을 혼자 두는 걸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분을 방치할 수가 있죠? 저라면 절대로 회장님을 1초도 목마르거나 춥게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은 제 감정의 댐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과 억울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뒤돌아 그녀를 안고 그 따뜻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주받은 몸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 있는 왼손으로 가슴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을 떨며 잡았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 꽉 쥐었습니다. 서연 씨. 저는 말을 더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가 몸을 돌려 저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는 제 눈물을 닦아주더니 갑자기 몸을 숙여 제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나비가 스치듯 가벼운 입맞춤이었지만 제 세계관을 뒤흔들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민호님. 이제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회장님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릴게요. 그녀는 저를 민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회장님도 영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연인처럼 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휠체어에 앉아 있다는 사실도 기저귀 냄새가 난다는 사실도 잊었습니다. 저는 회춘하고 있었습니다. 강렬하고 맹목적인 회춘이었습니다. 저는 이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제 영혼을 꿰뚫어 보고 다른 무엇도 아닌 저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후 치료 시간은 제게 아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사보다 매일 오후 울리는 초인종 소리를 더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집에 있으면 짜증이 났고 그녀가 춤추러 가서 최대한 오랫동안 집을 비워주기를 바랐습니다. 서연과 단둘이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초의 여사에게 소리쳐 서연이 오기 전에 수염을 깨끗이 깎고 머리를 단정히 빗기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몰래 제 옷에 오래된 향수를 조금 뿌리게 했습니다. 서연은 고단수처럼 밀당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절대 선을 넘지 않았지만 항상 그 경계에서 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실수인 척 가슴을 제 팔에 닿게 하거나 방 안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등을 돌린 채 은근히 곡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제 머릿속에 제가 아직 기회가 있다는 생각을 심었습니다. 제가 건강해지거나 저 악독한 아내에게서 벗어나면 그녀를 온전히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미끼에 취해 있었습니다. 늙고 눈먼 물고기가 꿀이 발린 낚싯바늘을 덥석 물고는 낚시꾼이 턱을 낚아채려 한다는 사실도 모른 채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잇감이 취하자 사냥꾼은 그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불행한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며 제 안에 남성적 보호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늦가을의 서울비가 구천을 떠도는 영혼의 통곡처럼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잠긴 침실 안은 자스민 향기와 서연의 흐느끼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그녀는 운동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가녀린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제 남자의 자아를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반신불수라 해도 자신이 빠진 여자가 우는 꼴을 보고만 있을 남자는 없습니다.
서연 씨, 무슨 일이야? 누가 울렸어? 저는 몸을 비틀어 성한 왼손으로 그녀의 검고 매끄러운 머리카락을 만졌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되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이 더욱 가련하고 약해 보였습니다. 민호님, 죄송해요. 이런 슬픈 이야기를 가져와서 폐를 끼치면 안 되는데 이미 너무 힘드신 분한테. 말해봐. 나한테는 폐가 아니야. 저는 회장의 위험을 보이려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서연은 훌쩍이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사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말기암으로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노모. 도박과 술에 빠져 이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찾아와 괴롭히고 협박하며 사채 빚을 떠넘기는 전남편. 어제 사채업자들이 제 자취방에 들이닥쳤어요. 가구를 부수고 이번 주까지 2억 원을 갚지 않으면 염산을 뿌리겠대요. 그녀는 목 놓아 울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저는 제가 중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아 기뻤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저는 혼자인데 어디에 의지해야 하나요? 측은지심과 허세가 제 안에서 격렬하게 타올랐습니다. 2억 원이라니. 전성기 박민우에게는 접대 술값 한 번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아내의 감시를 받는 늙은 폐인 신세라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비자금이 있었습니다. 30년간 사업을 하면서 저는 늙은 여우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포함해 누구도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경희가 모르는 스위스 비밀 계좌와 은행 금고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유를 위한 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미녀의 미소를 사고 약자를 보호하는 남자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 그 돈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만 울어, 뚝.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있잖아. 그놈이 다시는 네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해줄게. 저는 서연에게 침대 밑 비밀 서랍에서 아이패드를 꺼내라고 했습니다. 떨리는 제 왼손이 화면을 터치해 스위스 은행 계좌에 접속했습니다. 띠링. 송금 성공 알림이 떴습니다. 3억 원. 저는 그녀에게 1억 원을 더 얹어 주었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보고 눈을 크게 뜨더니 더 크게 울음을 터뜨리며 제 목을 끌어안고 가슴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민호님, 세상에,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세요? 제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받아요? 저는 그냥 보잘것없는 선생인데 무엇으로 갚아요? 돈으로 갚을 필요 없어. 저는 그녀의 부드러운 등을 쓰다듬으며 피어오르는 매혹적인 향기를 맡았습니다. 남은 돈으로 개인 요가 학원을 차려 아주 예쁘고 조용한 곳으로.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말씀은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에서 미치도록 대담한 계획이 그려졌습니다. 학원을 열어. 그리고 나를 거기로 데려가줘. 저 독한 아내와 이혼할 거야. 내 돈 다 가지고 당신에게 갈게. 당신이 나를 돌봐줘. 오직 나만, 알겠지? 정말이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감격에 겨워 떨렸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저한테 오시겠다고요? 저같이 흠있고 가난한 여자한테요. 서연 씨는 나의 천사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서연이 저에게 키스했습니다. 깊고 뜨겁고 눈물의 짠맛이 가득한 키스였습니다. 그 키스 속에서 저는 승리의 맛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그녀의 인생을 구원하는 구세주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제 손으로 저 자신의
사형 선고문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은 극도의 흥분 속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비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서연에게 계속 보냈습니다.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고급 장비 구입비 등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돈을 보낼 때마다 그녀는 비밀 메시지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점점 완성되어 가는 가게, 사진과 새로 산 화분 옆에서 환하게 웃는 그녀의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보금자리가 곧 완성되어 민호님. 저는 침대에 누워 메시지를 읽으며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통쾌했습니다. 여전히 파티와 춤 배우기에 빠져있는 경희를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춤이나 실컷 춰라. 거만하게 굴어봐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나? 내가 죽을 날만 기다리는 늙은 폐물이라고 생각하나? 내가 곧 당신을 걷어찰 것이다. 나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왕처럼 모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다. 그때 누가 불쌍한지 두고 보자. 심지어 저는 서연에게 개업 선물로 주려고 5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몰래 주문했습니다. 다튄 침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목에 걸어주자 그녀는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예요. 평생 당신의 노예가 될게요. 그 말은 제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저는 맹목적으로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제 영혼과 관대함 때문에 저를 사랑하고 필요로 한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직원들에게 가르쳤던 기본 원칙을 잊고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래는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문제는 제가 아내에게 패를 까디집기로 결심한 운명의 밤에 폭발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은 또다시 때 아닌 태풍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45층 펜트하우스 강화유리 틈으로 바람이 윙윙거리며 장례식 나팔 소리처럼 우울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해방과 자존심이라는 더 거친 폭풍이 폭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넓은 거실 한가운데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다 꺼지고 수족관에 차가운 푸른 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3분의 1쯤 비운 21년산 위스키병 옆에 얇지만 1000kg의 무게를 가진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장. 지난주 서연에게 우리 보금자리의 장음을 치르자마자 변호사에게 비밀리에 작성을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독한 술을 2잔이나 들이켰습니다. 호박색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흘러 내장을 태웠지만 제 안의 두려움과 비겁함도 함께 태워버렸습니다. 오늘 밤 저는 폐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생살 여탈권을 쥔 박민호였습니다. 밤 12시 스마트 도어록이 익숙한 삑소리를 냈습니다. 경희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비바람의 냉기와 와인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빗방울이 맺힌 이브닝 드레스가 몸에 달라붙었고 화장은 밤새 클럽에서 노느라 약간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이힐을 벗어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지고 피곤한 듯 한숨을 내쉬며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방으로 가려 했습니다. 거기 서.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발음이 약간 뭉개졌지만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에는 충분한 분노와 성량이었습니다. 경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라인을 날카롭게 그린 눈이 놀라서 가늘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탁자 위에 술병을 보더니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머, 오늘 영감님이
청승맞게 술타령이시네. 왜요? 오줌 싼 거 아무도 안 갈아줘서 화났어요. 그 말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를 집어 그녀에게 힘껏 던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팔랑거리며 그녀의 발밑 반짝이는 마룻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집어서 읽어봐. 그리고 당장 서명해. 경희는 눈살을 찌푸리며 천천히 허리를 굽혀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제목을 훑어보는 그녀의 표정은 이상할 정도로 무덤덤했습니다. 이 이혼 신청서? 당신 취했어요, 박민호 씨? 어디 가려고요? 요양원 아니면 다리 밑. 너의 그 가식적인 얼굴에 신물이 나. 저는 으르렁거리며 왼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내리쳤습니다. 내가 네가 마음대로 다뤄도 되는 늙은 개라고 생각했나? 틀렸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을 찾았어. 너처럼 혐오감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내 몸을 닦아줄 여자를 말이야. 경희는 침묵했지만 그녀의 눈에서 기묘한 빛이 번득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도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쥐가 재롱 부리는 것을 보는 고양이의 호기심 같았습니다. 아, 그거였군. 그녀는 말을 길게 끌며 제 맞은편 가죽 소파로 천천히 걸어가 다리를 꼬고 오만하게 앉았습니다. 애인이 생기셨다. 70줄의 반신불수에 오줌도 못 가리는데 애인을 만들다니. 대단해. 당신의 그 망상에 빠진 남자의 본능, 정말 존경스럽네. 닥쳐. 저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천사야. 돈밖에 모르는 탐욕스럽고 독한 너 같은 여자와는 달라. 나는 떠날 거야. 이 빌어먹을 집은 내 청춘에 대한 적선이라 생각하고 던져줄 테니 가져. 대신 내 돈은 한 푼도 못 가져가. 나는 네가 절대 가질 수 없는 행복 속에서 남은 생을 살 거야. 저는 숨을 헐떡였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소리 지르고 서류를 찍고 제발 버리지 말라고 무릎 꿇고 빌기를 기다렸습니다. 저 없이는 경제적 지원이 끊길 테니까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경희는 여유롭게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빼서 유리탁재 탁탁 던졌습니다. 제 술병을 가져가 잔에 가득 따르고 살짝 흔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에는 킥킥대더니 점점 커져서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텅 빈 방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져 제 뒷목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하하하, 적선, 행복, 천사. 그녀는 너무 웃겨서 나온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박민호 씨, 당신 정말 불쌍할 정도로 순진하네. 그녀는 술잔을 내려놓더니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저를 꿰뚫듯 쳐다보았습니다. 살점을 도려내는 수술칼처럼 날카롭고 잔인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그 천사가 누군지 모를 줄 알았어? 김서연, 45세, 요가 치료사, 맞지?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내의 입에서 나온 서연의 이름은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 경희는 일어나 붙박이 술장 쪽으로 갔습니다. 두툼한 갈색 봉투를 꺼내 제 허벅지 위에 툭 던졌습니다. 그 무게가 마비된 다리를 짓눌러 깜짝 놀랐습니다. 열어봐. 당신 천사가 당신이 적선한 돈으로 뭘 하고 있는지 보라고. 손이 너무 떨려 봉투를 찢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와 허벅지에 흩어졌을 때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천천히 무너진 게 아니라 산산조각나 폭발했습니다. 행복한 보금자리의 환상은 사라지고 적나라하고 역겨운 진실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사진들이 마른 낙엽처럼 제 허벅지에 떨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존심에 취해 이혼을 요구하며 탁자를 내리치던 제 왼손은 이제 광택지 한 장조차 제대로 짚지 못할 정도로 떨렸습니다. 저는 흐린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망막에 꽂히는 순간 누군가 거대한 망치로 제 가슴을 부수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회색 운동복을 입고 순수한 자스민 향기를 풍기던 요가 선생님 김서연은 없었습니다. 제 연인의 얼굴을 한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나이트클럽 VIP 룸에 앉아 있었고 주변에는 양주병과 담배꽁초가 널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뻔뻔할 정도로 노출이 심한 호피 무늬 드레스를 입고 제가 그토록 얼굴을 묻고 싶어 했던 가슴을 거의 다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에는 다다 만 담배가 끼워져 있었고 술에 취해 눈이 풀린 채 입을 크게 벌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매력적이라고 칭찬했던 더 언니가 천박하고 무섭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서연의 변신이 아니었음니 다 그녀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뚱뚱하고 거칠고 남자처럼 머리를 짧게 자른 여자가 서연의 허리를 꽉 껴안고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다른 손으로 제 천사의 입에 술을 들이붓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였습니다. 매일 제 몸을 아프게 닦아대며 냄새나는 늙은이라고 구박하던 그 무례한 도움이었습니다. 사진 속 최 여사는 꼬질꼬질한 작업복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남성적인 정장을 입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목에는 맙소사, 제가 지난주에 몰래 선물한 5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저는 턱이 젖을 정도로 침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건 합성이야. 네가 날 속이는 거야. 서연이는 저 여자를 몰라. 최 여사는 그냥 도움이잖아. 경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칼자루를 쥔 자에 잔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최신형 휴대폰을 꺼내 몇 번 조작하더니 제 허벅지 위 사진들 위로 던졌습니다. 봐요. 당신 돈으로 지은 보금자리를 똑똑히 보라고. 화면에는 몰래카메라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화질은 선명했고 소리도 또렷했습니다. 배경은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지저분한 자취방이었습니다. 서연은 5만 원권 돈뭉치를 세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채빚 갚으라고 준 현금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소파에 길게 누워 탁제 발을 올린 채 이를 쑤시며 껄껄 웃고 있었습니다. 야, 자기야. 그 발기불능 영감이 입금했어. 나 악역 연기하느라 너무 힘들었어. 맨날 똥 닦아주느라 토 쏠려 죽는 줄 알았다니까. 서연이 고개를 들더니 담배를 길게 빨아 능숙하게 도넛 모양으로 연기를 뱉었습니다. 계곡물 같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앙칼지고 드센 목소리였습니다. 입금했어. 3억. 그 늙은이 진짜 멍청해. 내가 조금만 만져주고 사자처럼 정력 좋다고 칭찬해주면 좋아서 눈이 뒤집힌다니까. 그 물렁물렁한 살 만지면 소름 끼쳐. 돈 아니면 금을 줘도 안 만지지. 최 여사가 허벅지를 탁 치며 웃어젖혔습니다. 하하하, 사자라니.
곧 뒤질 늙은 돼지겠지. 근데 너 영이 진짜 늘었더라. 저번에 이마에 뽀뽀해 주는데 나 웃겨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언제 튈 거야? 이번 주. 영감이 이혼하고 나 데려간다고 약속했거든. 그 요가 학원이 고깃집인 거 들키기 전에 날라야지. 돈 챙겨서 우리 제주도로 휴가나 가자, 자기. 그리고 두 여자는 화면 속에서 서로에게 달려들어 걸신 들린 듯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제 손길에 수줍어하던 서연이 저 거친 도움이 아줌마와 욕망에 차서 엉겨 붙고 있었습니다. 툭! 화면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들은 시한폭탄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발기불능 영감, 물렁물렁한 살, 토 쏠려. 저는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심장을 쥐어짜는 듯 피가 철철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병 때문이 아니라 자존심이 무너진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사랑받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인 멍청한 젖소였고 삼류 사기꾼 커플의 조롱거리였습니다. 회춘이라는 그 모든 연극은 덫이었습니다. 초의 여사가 악역을 맡아 저를 바닥으로 밀어 넣으면 서연이 구세주처럼 나타나 육체적 접촉으로 최면을 걸어 제 모든 것을 바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경희를 보았습니다. 피처럼 붉은 와인잔을 든 그녀는 저를 극도의 조롱과 동정이 섞인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때요? 술이 좀 깨요,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이 늙은 여우인 줄 알았지. 당신은 욕망의 눈먼 어린 양일 뿐이야. 그 둘은 전문 사기꾼이고 당신처럼 병들고 외로운 부자, 노인들만 노리는 꽃뱀들이야. 오늘 오후에 당신 돈 다 챙겨서 이미 날랐어. 왜?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헐떡였습니다. 수치스러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면서 왜 말리지 않았어? 이것이 치명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알고 있었다면 왜 그 큰 돈을 보내게 놔두었을까요? 왜 남편이 그렇게 처참하게 속는 것을 보고만 있었을까요? 경희는 술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제 얼굴에 바짝 다가오자 진한 샤넬 향수 냄새가 공간을 덮었습니다. 말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입가에 악마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가 왜 말려? 그게 내 계획의 일부인데.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아내의 검은 눈동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는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시커먼 시면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계획이라고? 저는 자갈을 씹는 것처럼 힘들게 물었습니다. 목은 타들어가고 굳어버린 혀는 이 공포스러운 진실 앞에서 더욱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경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유롭게 바 쪽으로 걸어가 새 와인병을 땄습니다. 코르크 마개가 뽕하고 뽑히는 경쾌한 소리가 죽음 같은 정적 속에서 기괴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붉은 피처럼 출렁이는 와인을 잔에 따르고 돌아와 탁제 기대선체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의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1985년 기억해, 민호 씨? 그녀가 가볍게 물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1985년, 제 전성기였습니다. 회사가 큰 입찰을 따내고 돈이 물밀듯 들어오던 때였습니다. 저는 밤새 파티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해 경희는 허공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첫째를 가졌을 때야. 유산기가 있어서 3달 내내 병원에 누워 있었지. 하얀 벽 속에 갇혀 토해가며
소독약 냄새만 맡았어. 당신은 어디 있었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서 미란에게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년한테 강남 아파트 사주느라 바빴지. 내가 혼수 팔아모은 우리 공동 예금으로 첩의 집을 지어줬어. 하열해서 애랑 나랑 둘 다 죽을 뻔한 그날 밤 내가 수십 통을 전화했는데 안 받았지. 새 침대에서 그년이랑 뒹구느라 바빴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40년간 숙성된 증오가 맹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살아남았어, 민호 씨. 혼자 애를 낳았지. 핏덩기를 안고 있는데 당신이 낯선 향수 냄새를 풍기며 허겁지겁 들어왔을 때 나는 맹세했어.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철저히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뺏기는 기분을 맛보게 해주겠다고. 이혼은 너무 쉽지. 재산 반반 나누면 당신은 또 돈으로 젊은 년들 만나서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절대 그렇게는 못 둬. 그래서 네가 그들을 고용한 거야? 저는 가슴에 소금을 뿌린 듯 아파하며 신음했습니다. 맞아. 경희는 뼈가 시리도록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해외에 엄청난 비자금 숨겨둔 거 다 알아. 내가 멍청한 줄 알았어? 40년을 살았는데 당신 눈썹 움직임 하나가 뭘 의미하는지 다 알아. 법으로는 그 돈 못 건드리니까 당신이 스스로 바치게 만들어야 했어. 그녀는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김서연이랑 초의 여사 뒷조사는 옛날에 끝냈어. 노인 사기 전문인데 피해자들이 쪽팔려서 신고를 못해서 안 잡힌 애들이지. 내가 브로커를 써서 의사한테 서연이를 소개하게 했어. 초의 여사도 내가 일부러 그 무식한 성격 그대로 고용한 거고.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모든 게 각본이었습니다. 초의 여사가 몸을 학대해서 바닥을 치게 만들고 서연이가 구원자처럼 나타나게 한 거지. 남자들은 참 이상해, 민호 씨. 조강지처한테는 잔인하면서 꽃뱀의 악어의 눈물 한 방에는 녹아내리니까. 악마 같은 년. 저는 이를 갈며 노려보았습니다. 칭찬 고마워.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당신이 그 소중한 비자금 깨서 송금할 때 내가 얼마나 짜릿했는지 알아? 송금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 날개를 자른 거야. 그녀는 이혼 서류를 찢어 제 머리 위로 흩뿌렸습니다. 이혼? 그래 해. 근데 빈털터리가 어딜 가시게? 마지막 현금 3억까지 걔한테 줬잖아. 당신 이제 빈털터리야, 박민호. 반신불수에 오줌 싸고 밥도 혼자 못 먹는 빈털터리. 저는 넋을 잃었습니다. 잔혹한 현실이 저를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몸은 망가졌습니다. 이 문을 나가면 하룻밤 만에 다리 밑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왜?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차라리 죽이지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경희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했지만 지옥불의 온기였습니다. 손톱이 실크 옷 위로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죽여? 아니, 죽는 건 너무 쉽지. 당신이 죽으면 내 40년 청춘은 누가 보상해? 내 지루한 노년의 장난감은 누가 해주고. 그녀는 술 냄새를 풍기며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오래 살아, 아주 오래. 내가 당신 돈 쓰는 거 보고 당신이 뺏어간 내 인생 누리는 거 지켜봐. 이제부터 밥 한 숟가락, 물 한 모금,
기저귀 가는 것까지 내 허락받고 살아. 내가 당신의 신이야. 당신 숨 쉬는 것도 내 허락받아야 해. 그녀는 기지개를 켜며 가벼워진 듯 일어섰습니다. 아, 참. 초의 여사랑, 서연이가 사기친 돈 30%를 나한테 떼줬어. 중개 수수료로. 그 돈으로 다음 달에 유럽 여행 갈 거야. 당신은 나랑 집에 있고. 말을 마치고 그녀는 등을 돌려 침실로 향했습니다. 넓고 차가운 거실에 저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오늘 밤 푹 자요, 사랑하는 여보. 내일부터 우리 새 삶을 시작해야지, 단둘이서. 그녀의 방문이 닫혔습니다.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앉아 있었고 눈물은 말라버렸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 그룹의 운명을 쥐락펴락했던 손이 이제는 텅 비고 쓸모 없어졌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연의 폭풍이 아니라 이 영원한 황금 세장 속의 폭풍이었습니다. 저는 달콤한 회춘의 덫에 빠졌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가장 따뜻한 손길이 사실은 저를 죽이지도 살리지도 않으면서 목을 조르는 악마의 손길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녀의 말이 맞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데도 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영원히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세상은 큰 폭발음 없이 무너졌습니다. 연간실처럼 하얗고 차가운 침묵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눈을 뜨자 햇살이 따갑게 비쳤습니다. 목은 마르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최 여사의 고함도 담배 냄새도 없었습니다. 300평방미터의 넓은 집은 모든 소리를 삼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보았습니다.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아내 경희가 식판을 들고 문틀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홈웨어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아내의 모습 같았지만 눈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얼어붙은 호수처럼 깊고 고요했습니다. 일어났어요, 여보?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제 팔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와 식판을 내려놓았습니다. 묽은 흰죽 냄새가 났습니다. 최 여사는? 제가 물었습니다. 잘랐어? 경희는 의자에 앉으며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시간제 도우미도 다 잘랐어. 이제 우리 집에 낯선 사람은 필요 없어. 시끄럽고 돈 들고 무엇보다 위험하잖아? 그녀는 위험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저를 보았습니다. 그럼 누가 나를 돌봐? 저는 멍청하게 물었습니다. 경희는 맑은 종소리처럼 웃었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으로 죽을 휘저었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나지. 조강지처가 직접 돌봐줄게. 젊을 때 당신이 나한테 평생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잖아. 이제 소원 성취했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초의 여사의 학대는 예측 가능했지만 경희의 돌봄은 형벌이었습니다. 자, 해? 죽을 들이밀었지만 저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안 먹어. 생각 없어. 탁. 경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내지 않고 한숨을 쉬며 창가로 갔습니다. 안 먹어? 그래. 굶을 권리는 있지. 근데 이거 하나는 알아둬. 오늘 아침에 은행 가서 가족카드 다 정지시켰어. 당신 아이패드, 휴대폰 다 쓰레기통에 버렸고 이 방 인터넷도 끊었어.
그녀는 팔짱을 끼고 저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돈도 없고 연락수단도 없어. 침대 밖으로 2미터도 못 나가. 이 죽 안 먹으면 굶어 죽어. 굶어 죽으면 보기 흉해, 민호 씨. 깔끔한 거 좋아하잖아. 저는 울면서 제 처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집이라는 감옥의 죄수였습니다. 배가 요동쳤고 비루한 생존 본능이 자존심을 이겼습니다. 저는 죽 그릇을 보았습니다. 경희는 다시 앉아 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다리지 않고 제 볼을 눌러 입을 벌리게 한 뒤 죽을 밀어 넣었습니다. 옳지, 착하다. 밍밍한 죽이 넘어갔습니다. 인생의 존엄도 함께 넘어갔습니다. 있지. 그녀는 죽을 먹이며 동화 읽어주듯 말했습니다. 생각 많이 했어. 당신 버리면 나만 나쁜 년 되잖아. 근데 내가 당신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서 죽지도 못하게 만들면 나는 생불이 되는 거야. 사람들은 나를 칭송하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녀가 눈을 크게 뜨고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매일 말라가는 걸 보는 거야. 매일 아침 당신 눈 속에 무력감을 보는 거야. 10년이고 20년이고 오래 살아. 당신이 먹는 밥, 물, 숨결 하나하나가 다 내 잡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그녀는 제가 죽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살아있는 장난감이 되어 그녀의 승리를 증명하길 원했습니다. 억지로 죽을 따 먹이자 그녀는 입을 닦아주었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지만 소름 끼쳤습니다. 그것은 길들여진 애완동물을 만지는 주인의 손길이었습니다. 다 먹었으니 일관욕하러 가자. 의사가 햇볕을 쬐어야 좋다고 했잖아. 그녀는 저를 번쩍 안아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제 돈으로 운동을 해서인지 생각보다 힘이 셌습니다.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한강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45층 아래로 서울이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뛰어내리자. 그냥 넘어가면 끝난다. 저는 팔에 힘을 주고 난간을 잡으려 했지만 쇠 같은 손이 어깨를 눌러 앉혔습니다. 철컥. 안전벨트가 채워졌습니다. 경희가 저를 의자에 결박했습니다.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여보. 그녀가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발코니에 투명 안전망 설치했어. 못 뛰어내려. 그렇게 쉽게 죽으면 재미없잖아. 그녀는 기지개를 켜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날씨 참 좋다. 1시간만 구경하고 있어. 나 오늘 모임 있어서 준비해야 해. 젊은 댄서들이 새로 왔다는데 검증하러 가봐야지. 그녀는 들어갔고 유리문은 잠겼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묶인 채 투명한 망 너머를 보았습니다. 한강은 흐르고 세상은 돌아가는데 저만 이 황금 감옥에 영원히 멈췄습니다. 가짜 천사 서연이 떠올랐습니다. 사라진 3억 원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를 공기처럼 취급했던 지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 공기가 응축되어 저를 가두는 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박민호가 아니었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수였습니다.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배신했던 여자가 주는 밥을 기다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세 장은 닫혔습니다. 영원히.